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20곳 확대하고 과속 경보 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0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개학철을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부모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장가를 들었던 아기는 그렇지 않은 아기보다 훨씬 덜 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밀라노 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기가 배앓이를 하며 울거나 한밤중 깨어나 우는 빈도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확연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엄마와 아기 사이에 형성된 유대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서울시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20곳 확대하고 과속 경보 표지 등 안전시설을 보강합니다. 서울시는 올해 중구 필동 어린이집 앞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모두 1,744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조정되고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벌점이 2배로 부과됩니다. 새로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CCTV 30여 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0곳 가운데 한 곳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 활동 공간 18,217곳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 도료나 마감재에서 납과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곳이 13.3%인 2,400여 곳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실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이 해당되며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에 10만 5천 곳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준 위반 시설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개선 명령 등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개학철인 3월이면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합니다. 특히 학교 수업을 마친 귀갓길에 사고가 몰린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학부모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 도로, 차들이 여느 길과 다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입학식을 치른 초등학교 1학년생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언제 어떻게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12살 이하 보행자 교통사고는 14,000여 건으로 123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가운데 9%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했는데 아이들이 드나드는 학교 앞이라고 결코 방심할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아이들이 차량이 오는 줄도 모르고 도로로 뛰어들면서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교 주변은 대부분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져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인지도 모르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앞에 건널목이 있으니까는 차량도 속도를 줄이고 건널목이 있을 때는 항상 멈췄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사고의 3분의 2 가까이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나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CCTV를 확충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가동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서는 운전자와 학부모의 관심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등에 쓴 돈은 123조 4천억 원으로 전체 국가 지출의 32%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 10.4%에 불과해 OECD 30개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지난 1990년대 2%에서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복지 선진국과의 차이는 컸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82.4세로 14년 만에 6.4세나 증가해 앞으로 노인 복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한 해 22조 원을 넘어 전체 진료비의 40%에 달할 정도입니다.
노인 1인당 한 달 진료비만 평균 27만 6천 원을 쓰는 셈입니다. 상대적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이마저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도 복지 수요가 커졌습니다.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집값을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모두 5년 전보다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임금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임금이 전체 근로자 중간값의 3분의 2가 안 되는 저임금 근로자가 전체의 24%나 됐습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지난 2015년 법정 최저시급은 5,580원이었지만 실질 최저시급은 5,082원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일터가 많았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쓴 채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을까요? 부산경찰의 몰래카메라 실험이 네티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좋아하는 남자 친구 있어요? 우리 지우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같이. 거짓말 탐지기가 울리자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없다던 아이가 숨겨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부산경찰이 준비한 깜짝 몰래카메라입니다. 머리에 씌워준 것은 가짜 거짓말 탐지기. 상담사가 수동으로 조작하는 장비입니다. 상담사는 어린이들이 진실을 말한다고 판단할 때 부모에 대한 생각을 묻습니다. 아빠 때문에 속상한 적 있었어? 아빠는요 맨날이요. 밤에만 오고요. 둘 다 안 놀아줘요. 둘 다 안 놀아줘. 하지만 불평도 잠시. 아이들은 곧 실험을 지켜보는 부모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아빠 사랑한대.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82%는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고 가해자의 79%는 부모입니다. 이 영상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혼내고 훈육하는 순간에도 내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고 있다는 진심을 전합니다. 아이들 속마음을 직접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며 네티즌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7시간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습니다.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성인병은 물론 시력장애, 우울과 불안 등을 겪을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수면 부족은 비만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 그룹은 7시간 이하 그룹보다 전체적인 비만과 복부 비만 위험도가 각각 22%, 32% 증가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식욕을 높이는 호르몬 그렐린 분비량에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력 손상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대학병원이 1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을 자는 사람에 비해 시력장애 위험이 3.2배 높았습니다. 잠을 자야 낮 동안 쌓인 활성산소, 노화와 질병이 원인이 되는 산소가 제거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활성산소가 눈물에 축적돼 각막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0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우울, 불안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 하루 4시간 이하일 경우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우울은 3.7배, 불안을 느낄 확률은 4배 상승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루에 최소한 7시간은 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영양 많고 칼로리는 낮은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흔히 슈퍼푸드라고 합니다. 여성 호르몬은 많고 다이어트에 좋다는 아마시드도 그중 하나인데 이 아마시드에서 카드뮴이 다른 곡물보다 많이 검출됐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 한번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슈퍼푸드로 알려진 아마시드는 최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에 다이어트 씨앗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아마시드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아마시드 제품을 조사해봤더니 중금속인 카드뮴 성분이 다른 곡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겁니다. 조사해보니 카드뮴 함량이 0.246에서 0.560 ppm이 검출됐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타 곡물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카드뮴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폐가 손상되거나 뼈가 쉽게 부러지고 심폐기능 부진이 나타나는 이타이병에 걸릴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아마시드 제품의 카드뮴 허용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마시드에는 산소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는 청색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어 1회 4g, 1일 16g 미만으로 섭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는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적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카드뮴 섭취 기준 마련과 제품 관리 강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황사가 심한 날에는 평소보다 건강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황사 피해를 막는 데 가장 좋은 것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갖고 있는데 제품에 적혀있는 KF 지수가 높을수록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기능이 뛰어납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를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외출 뒤에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인공눈물 또는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게 좋습니다. 콘택트 렌즈보다는 안경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고 만약 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소독과 세정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식품 보관과 섭취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외에 저장하거나 보관했던 식재료는 실내로 옮기고 식품을 조리할 때는 미세먼지가 주방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황사는 피부염과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만큼 세안을 꼼꼼히 해 먼지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로션, 크림 등으로 보습도 신경 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발달심리 전문가 최혜훈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떻게 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부모님들 바람이 여러 가지시겠지만 저에게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으로 커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해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과 그 스트레스로부터 발생하게 될 부정적인 정서들에 압도당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잘 조절하고 처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해도 또 시험 준비를 아무리 완벽히 해도 시험 시간에 밀려 들어오는 불안을 잘 극복하지 못한다면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잘 펼쳐 보일 수가 없겠지요. 또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그 직장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들을 잘 처리해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직장을 잘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또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을 해 나갈 때도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감정들을 잘 처리해가지 못한다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노, 슬픔, 좌절, 불안 이런 부정적 정서들은 우리 인간과 늘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살면 뉴스에서 가족, 친구, 연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분노를 잘 처리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또 이런 부정적 정서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두기만 하다가 결국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주위에서 종종 보실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럼 부정적 정서가 발생할 때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잘 처리해가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걸까요? 사실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태어난 후에 교육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도 배우고 수학 공식도 외워봤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네요. 사실 이런 교육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또는 부모님과의 정서 교환에서 이런 교육은 암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찾아오는 부모님들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일이라고 조언해 드립니다. 도덕 교육은 부모님께서 일일이 하지 않으셔도 학교와 사회로부터 듣고 배울 기회가 많이 있지만 정서 교육은 부모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건강하게 경험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은 우선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째, 부모님들 스스로 정서 표현을 자주 해주세요.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녀오면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누구랑 놀았어? 오늘은 뭐하고 지냈어? 이런 거 물어보시죠? 그런 질문을 던지시기보다는 오늘 서로 떨어져 지내는 동안 부모님들의 기분은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런 기분이 들었었는지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다 보면
아이들도 스스로 자신의 기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읽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둘째,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선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 일 때문에 아이가 느꼈을 감정을 함께 느껴주세요. 이 세상에 틀린 감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싸워서 화가 나 있는 아동에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화가 난 자신이 옳지 않게 느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이 옳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아동이 느낀 감정을 타당하게 수용해 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옳고 그른 이야기를 하셔야 아동이 옳고 그른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경청하게 되는 겁니다. 정서 교육에 대해서는 더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압도되지 않는 사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만이 줄 수 있는 것, 바로 정서 교육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현정 고려대 교수팀은 약한 빛이라도 수면 중에 노출되면 뇌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수면 중 아주 약한 빛인 16수 정도의 빛에 노출될 경우에도 다음날 낮 시간에 뇌기능 상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어른들뿐 아니라 한창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건강을 위해 잠자리에 들 때는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 등 빛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